네, 오늘은 위대한 작가는 어떻게 쓰는가 4강 도스토옙스키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은 죄와 벌입니까? 죄와 벌, 백치,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그 다음에 지하 생활자의 수기, 여기는 지하로부터 수기, 이렇게 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읽어가면서 또 두루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하지요. 어, 도스토옙스키가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도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는 굴욕과 수치가 중요한 감정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 독자를 끌어들일 줄 안다. 굴욕과 수치가 중요한 감정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생생하게 그렸다, 이런 얘기죠. 지하생활자의 수기 같은 소설을 읽어본 분이라면 아하하고 바로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굴욕과 수치 같은 감정 때문에 방향을 잃거나 혼란에 빠진다. 독자 스스로 깊은 수치심을 맛보도록 하는 게 도스토옙스키가 구사한 내러티브 전략의 하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도스토옙스키가 독자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발휘한 기교는 비단 굴욕과 수치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감정에 초점을 맞춘 강렬한 장면을 쓸 때도 항상 적용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군요. 도스토옙스키도 19세기의 인물입니다. 1821년에 러시아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군요.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알코올 중독자에다 걸핏하면 벌컥 화를 내는 성격의 소유자였고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학창시절 언어의 탁월한 재능을 보인 도스토옙스키는 22살이 되던 해 발자크의 외제니 그랑테를 러시아어로 번역했고 그야말로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군요. 진보 성향의 정치 조직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어 총살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 집행 직전에 극적으로 사면을 받은 그야말로 그 인생 자체가 극적이군요. 그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죽을 때까지 간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서 미시킨 공작을 간질병 환자로 설정한 것도 그 자신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겠죠. 도스토옙스키는 46살이 되어서야 자신보다 26년이나 어린 속기사와 결혼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생 꿈꾸던 삶의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군요. 결혼은 감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꿈꾸던 삶의 안정을 찾았군요. 자, 불안하면서도 강렬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도스토옙스키는 치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인물들의 마음과 마음을 오간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감정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장면을 설정하고 A라는 인물의 마음속으로 침투한 다음 B라는 인물의 마음속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선 장면을 설정한 다음에 A라는 인물의 마음속으로 침투한 다음에 그의 내면을 그린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B라는 인물의 마음속으로 이동하는 것. 일단 이 기교에 능숙해지면 굴욕이나 수치는 물론이고 모든 감정을 통틀어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감정을 찾아 강렬한 장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은 1866년 읽어보지 않았어도 읽어봤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죠. 공호부 사장을 장면 설정으로 시작하더라. 라스니콜리코프.
그 전당포 노파를 죽인 인물 라스콜리니코프가 여자친구인 소냐에게 자신이 살인자임을 고백하는 이 장면은 주해볼에서 가장 훌륭한 장면 가운데 하나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연히 소냐가 자신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소냐는 그를 사랑하며 그가 가엾다고 말한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짓누르는 죄책감이 그 어떤 벌보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친구의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의 설정은 속전속결로 마무리된다.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문지방에 서서 소냐를 바라보았다. 소냐는 탁자에 팔을 괴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다가갔다. 장면 설정에서 진짜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군요. 도스토옙스키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인물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독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장면을 썼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 머무는 동안 인물의 마음을 번갈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소냐와 라스니콜리니코프의 두 인물의 내면을 재빨리 이동할 수 있었다. 그렇군요. 다음 단계는 인물의 마음속으로 침투하기. 자, 이 방법은 혼란의 와중에 있거나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인물을 묘사할 때 도움이 된다. 죄아벌이 좋은 애다. 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이 엘리즈베타를 죽인 살인자라고 털어놓자마자 곧바로 그의 마음속을 파고든다.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인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작가가 그 사실을 털어놓자마자 그 장면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가 도끼를 들고 다가서자 팔을 내저으며 벽을 향해 뒷걸음질을 치던 리즈베타가 짓던 그 표정, 영락없이 공포에 질린 아이 같은 그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이 묘사는 기교의 극치를 보여준다. 놀라우리 많지 적절한 시점에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파고들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감정을 폭로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전매 특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소설의 주제인 수치심이 더욱 부각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살인자라고 고백해야 하는 상황을 부끄러워하고 처음으로 살인자라는 사실을 수치로 여기기 시작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처럼 내면의 혼돈을 눈에 띄게 드러낼 때 최고의 솜씨를 발휘한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 등장인물의 마음속으로 이동하는 것.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는 듯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단계를 너무나 쉽게 처리한다. 라스니콜리코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후회의 목소리를 듣고 난 독자는 이제 소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소녀는 얼른 그를 쳐다봤다. 처음엔 이 불행한 남자에 대한 연민으로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내 살인이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소녀는 놀란 얼굴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봤다. 그녀는 왜, 어떤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알지 못했다.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전환을 시도하는지 주목하라. 소녀의 감정에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순간에는 도스토옙스키의 관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녀의 고통의 절정에 달하는 순간, 도달하는 순간, 그녀가 감정에 휩싸여 그의 제정신을 잃다시피 하는 순간, 살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순간, 그녀의 생각과 감정이 갈등과 혼란으로 소용돌이치는 순간, 도스토옙스키는 비로소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코프에서 소녀로 관점을 이동한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책을 보고 있지 않고 제가 읽는 부분만 들으시니까 좀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좀 곁들이고 그러고 있죠. 예. 도스토옙스키는 등장인물의 생각을 무조건 많이 쌓아놓고서 정리와 선택은 독자가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미루지 않더라. 이는 작가에게 중요한 유용한 기법이다. 자, 이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소녀의 생각과 행동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더라. 우리는 소녀의 생각을 듣는 동시에 그녀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문장입니다. 소녀는 놀란 얼굴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봤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을 이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소녀는 놀란 얼굴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봤다. 행동은 곧바로 생각으로
전환된다. 그녀는 왜 어떤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알지 못했다. 생각과 행동의 교차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 결과 독자는 소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욱더 실감나게 받아들인다. 독자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나서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완벽한 흐름이다. 하나의 장면 안에서 바늘로 꾸민 자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한 인물의 마음에서 다른 인물의 마음으로 이동하는 이 기법만 알고 있으면 산을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산보다 더 움직이기 힘든 우리의 목표인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 독자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예. 등장인물의 마음과 머릿속을 보여줬을 때 소설은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도스토옙스키가 능수능란하게 사용한 또 다른 장치는 장면 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면 전환은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라면 누구나 터득해야 하는 필수 기교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 이후 장면 전환은 더 이상 이렇다 할 기법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20세기와 21세기의 대다수 작가들이 보여주는 장면 전환은 19세기 러시아 거장이 보여준 장면 전환보다 어색할 때가 많다. 도스토옙스키의 장면 전환은 마치 영화를 연상시킬 만큼 빠르고 효과적이다. 물론 여기에도 비밀은 있다. 그 비밀을 알고 나면 부드러운 장면 전환을 보장하는 이 기법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뭔가 봅시다.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작품 중 한 편을 통해 장면 전환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이미 풋내기 작가 시절부터 시작하여 장면 전환을 평생 사용했다. 도스토옙스키가 장면 전환 기법을 얼마나 중요하고 쓸모있는 장치로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하 로프트의 수기, 지하 생활자의 수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대체로. 자, 주인공이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기 위해 마차를 잡는 장면으로 한 장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이미 독자를 위해 장면 전환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이죠. 나는 내가 가장 먼저 도착하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도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파티가 열리는 방을 찾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장면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어느새 앞장의 마지막 장면과는 다른 장소에 와 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가 화자 의식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장소로 데려왔으면 주목해라 이런 얘기네요. 이래서 독자는 물리적 묘사와 주인공의 감정에 의해서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때 물리적 묘사는 사실상 최소한으로 사용되고 그보다는 주인공의 감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면을 전환할 때 도스토옙스키처럼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세련된 테크닉에 속한다. 대다수 현대 작가들은 이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이 기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아버지를 살해했던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1880년에 나온 작품이죠. 에서도 지하로부터 수기, 지하생활대 수기에서 마찬가지로 세련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권 1장에서 표트르 미우소프와 표트르 칼가노프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한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두 남자에게 각각 다른 상황을 부여하는데 한 사람은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대학에 입학할지 말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남겨두고 단 한 사람은 새로운 장소에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전환되는 두 장면 속에서 독자는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감정의 짐을 안고 있는 한 남자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감정의 짐을 안고 있는 또 다른 남자를 지켜본다. 따라서 독자는 단순히 두 남자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두 인물의 정서적 느낌을 통해서도 새로운 장소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탁월한 장면 전환 솜씨는 집에 도착한 미시킨 공작이 사랑하는 여인의 살해 소식을 알게 되는 백치의 마지막 장면에서 덕빛을 발하는데 볼까요? 예관에서 50보쯤 떨어진 첫 번째 네거리의 인파 속에서 누군가 갑자기 그의 팔을 툭 쳤다.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복의 미시킨 나를 따라오게 할 말이 있네. 로고진이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함정을 판다. 즉 미시킨 공작을 유쾌한 기분에 들떠있게 만든다. 살해된 여인과 맞닥뜨렸을 때 미시킨으로부터 격렬한 감정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공작은 잔뜩 설레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신이 나서 혼자 떠드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조금 전까지 호텔 복도에서 로고진을 만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같았다. 그리고 한순간 장면이 바뀌더니 미시키는 공작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그의 인파 속에서 자신을 낚아챈 남자, 즉 살인자와 함께했다. 미시키는 행복해 보인다. 미시키의 감정이 한껏 고양된 가운데 이루어진 이 신속한 장면 전환은 폭발력을 지닌 새로운 장면으로 독자를 이끈다. 행복하던 미시킨이 다음 장면에서 이성을 잃는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도스토옙스키의 장면 전환 방법을 따라하고 싶다면 단순히 장소만 바꾸는데 그치는 오늘날 대부분의 작가들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그들도 효과적으로 장소를 바꿀 줄 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요소를 더해 독자의 숨을 먹게 한다. 명심할 것. 장면 전환은 빨라야 한다. 장면 전환은 빨리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데 그치지 말고 물리적 어떤 장면은 최소화하고 더 많이는 정서적 요소를 보태라 이런 얘기네요. 기왕이면 주인공이나 주요 등장인물의 정서적 요소가 좋다. 장소의 빠른 전환과 정서적 요소의 추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또 효과적인 장면 전환이 가능하다. 도스토옙스키의 장면 전환은 웬만한 영화의 장면 전환보다 빠르다. 게다가 사람이란 원래 단순한 묘사보다는 감정에 더 반응하기 마련이므로 정서 요소를 보태면 장면을 전환하는 동안에도 독자의 관심을 계속 붙들어 둘 수 있다. 한마디로 빠른 장면 전환과 정서적 요소의 추가는 장면과 장면 사이의 간격을 튼튼하게 이어주는 다리나 다름없다. 그렇게 튼튼한 다리는 현대소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당신이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전환할 때 가장도 쉽게 사용하지 못할 감정의 반전을 보여준다면 이 책의 기장판에서 나는 당신을 다루는 장을 추가할 것이다 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가의 목소리를 좋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란 어휘 선택과 문체, 그 밖에 언어 장치를 통해 표현되는 작가 고유의 어조와 느낌, 개성을 가리키는 예술 용어다. 독자가 작가의 목소리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도스토옙스키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그는 1인칭 화자가 등장할 때 종종 화자 스스로 자신의 병약함이나 노쇠함, 나약함 등을 인정하게 한다. 이 방법은 셀린저의 호밀바스 파수꾼, 헤르만 헤스의 황야 1위,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헌터 톰슨의 라스베이거스의 공포 혐오에서도 효과적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죠. 어떤 거요? 1인칭 화자가 등장할 때, 1인칭 소설자가 등장할 때 화자 스스로 자신의 병약함이나 노쇠함, 나약함 등을 인정하게 하는 방법. 그럼 독자로부터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두 번째 비결은 독자와 허물 없는 사이가 되는 것. 이를 엘버트 삼촌 문체라 부르기도 한다. 엘버트 삼촌 문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도 구닥다리 냄새가 나는 작품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독자들은 작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광할 것이다. 셀린저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했군요. 호밀바스 파수꾼에서 홀든 콜필드는 독자에게 자신의 모든 약점과 기벽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셀린저는 이러한 방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도스토옙스키. 말할 것도 없이 도스토옙스키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사장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소설을 썼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주인공 독백으로 유명한 지하 생활대 수기 도입부 볼까요? 아하, 나는 병자다. 그렇군요. 자신의 병약 1인칭 화자가 등장해서 서술자가 등장해서 자신의 병약함, 노쇠함, 나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독백을 통해서 자 나는 병자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그 유명한 지하 생활자의 수기 첫 부분이죠. 나는 병자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는 남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인간이다. 음, 저도 좀 그러긴 합니다. 예. 나는 간이 아픈 것 같다.
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이 아픈 것 같다. 지하 생활자는. 하지만 사실 나는 나 자신의 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뿐 아니라 내 몸에 어디가 나쁜지 그것조차 확실히는 모르고 있다. 나는 의학이나 의사를 존경하지만 치료라는 걸 받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여태까지 받아본 적도 없다. 게다가 나는 극단적으로 미신을 믿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의학 따위를 존경할 만큼 미신을 믿는다는 얘기다. 어, 좋다. 보기로나도 의사의 치료 같은 건 받지 않을 작정이다. 그렇군요. 호감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고, 그렇죠? 결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인물이죠. 예. 그러나 스스로 문제가 많은 인간임을 솔직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이 인물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어떤 호기심? 그런가 여러분? 말하자면 세상에 뭐 이런 괴상한 인간이 다 있지 분명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군 하는 식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제 독자에 따라서 독자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자, 도스토옙스키는 어쨌든 독자로부터 반응을 끌어내어서 궁금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작가가 흘려놓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이어붙인 다음 인물을 분석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인칭 화자가 등장했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발음이 참 그렇군요. 도스토옙스키가 사용하는 마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깔끔하게 정돈된 산문이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하는 듯한 글을 통해 독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방법. 예, 소탈한 문체다 이런 얘기죠. 소탈한 문체. 예. 그래서 독자들이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체가 독자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해석에 대한 독자의 사건의 해석에 대한 독자의 참여를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자는 따뜻함과 개성이 깃든 목소리에 더 열렬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등장인물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이제 3강 지난 시간에 허먼 멜빌의 경우를 읽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덧붙였던 게 소설은 결국 그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인물의 제시가 소설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도 인물이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나면 남는 것은 인물이거든요. 인물. 죄와 벌을 그 두터운 분량의 죄와 벌을 덮고 나면 남는 것은 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그 청년. 이름이 뭐였죠? 앞에 여러 번 읽었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또 깜빡깜빡 라스콜리니코프 예 그다음에 그의 연인 소냐 예 자 또 봅시다. 도스토옙스키가 만든 등장인물이 두고두고 독자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무엇보다도 등장인물을 묘사할 때 인물의 개성을 확실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보통 키에 호감이 가는 용모를 지닌 28살의 청년이었지만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이렇게 첫 문장부터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더라. 드미트리는 왜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구성이 완벽한 소설에서는 묘사 하나조차 의미 없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런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며 매우 건강해 보였지만 얼굴에서는 뭔지 모를 병색이 느껴졌다. 약간 튀어나온 크고 까만 두 눈은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안정성이 없어 보였다. 드미트리에 대한 묘사가 길어질수록 궁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호기심만 더 커진다. 도스토옙스키는 인물의 내면에 숨어있는 특징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등장인물의 외모는 곧 그 인물의 내면이며 성격이다. 등장인물의 외모는 곧 그 인물의 내면이며 성격이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기도 해요. 예, 사실은 그 어, 그러니까 어, 어떤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흉악 범죄자들을 보면 그냥 보통 그냥 뭐 그냥 이웃에 사는 그냥 보통의
에, 지극히 평범한 그런 표정의 사내일 수도 있고, 예, 또는 그 얼굴 이미지에서부터 그야말로 어떤 범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7080 노래 중에서 뭐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뭐 노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그 처음 만났을 때 소위 그 첫 이미지,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0점 몇 초에 이렇게 파악돼서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말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외모, 이제 뭐 보는 것은 이제 시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외모를 보는 거죠. 외모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학습의 효과를 통해서 누군가를 한눈에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라든가 어떤 이미지가 순식간에 이제 그려지긴 하죠. 근데 그것이 그걸 지나치게 신뢰할 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뒷선의 미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를테면, 얼굴 근육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얼굴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얼굴 표정과 뇌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자신의 내면이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내면이 그 외부로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에 숨어 있는 특징이 밖으로 드러난다. 등장인물의 외모는 곧 그 인물의 내면이며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이미지, 그 사람이 그것이 이제 그 내면의 어떤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등장인물이 깊은 인상을 남기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격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생각. 그렇죠. 지하생활자의 수기라에서 화자는 리자라는 매춘부를 만난다. 그러나 막상 그녀가 집으로 찾아오자 몹시 당황하고 돼지 우리나 다름없는 곳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기가 창피해서 나는 무엇에 호되게 얻어맞은 듯 볼성스러운 꼴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넉마나 다름없는 옷 앞섭을 서둘러 여미면서 빙길에 웃고 있었던 것 같다는. 자, 작가가 인물을 격정과 혼란에 빠뜨리는 순간 그 인물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격정과 혼란으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기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드미트리 미시킨 공작 모두 마찬가지다. 사실상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지향점을 잃은 채 정신적 혼란을 겪더라. 이런 혼란은 그들의 분절된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도스토옙스키 등장인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행동, 기이하거나 놀랍도록 대담한 행동은 작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또 다른 특징이다. 라스니콜리코프는 단지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자격이 있는 초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저지른다. 이보다 더 대담하고 놀랍고 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지하생활자는 창녀가 자고 나서 돈을 주는 것으로 그녀를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순간 수치와 모멸은 지하생활자의 몫이 된다. 미시킨 공작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청혼하지만 그녀는 미시킨의 숙적에게 살해당하고 미시킨은 그 충격으로 미치광이가 되고 디미트리는 그루센카를 놓고 아버지와 싸우다 하마터면 아버지를 살해할 뻔하고 등장인물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과 줄거리의 대담한 전환, 주인공들이 느끼는 혼란과 격정이 도스토옙스키의 등장인물들을 평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든다. 예. 이런 장치를 작품에 적용하려면 작가의 시선이 평범함 너머에 있는 것을 향해 있어야 한다. 일단 머릿속에 어떤 행동이 떠오르면 그 행동을 더 대담하고 더 눈에 띄게 그리고 심지어 더 난폭하게 만들어라. 과연 얼마나 극단적인 지상까지 행동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도전해 보라. 명백한 묘사와 혼란스러운 생각을 뒤섞어 보라. 그랬을 때 비로소 도스토옙스키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물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남은 게요.
소주제 제목이 독자의 맥박을 빨라지게 만드는 도스토옙스키의 묘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9세기는 사실주의 소설의 마지막 전성기였다. 발자크, 디킨스, 졸라, 에밀 졸라, 도스토옙 같은 작가들은 현실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동시대 독자들에게 친숙한 세계를 창조했다. 톰 울프는 소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사실주의를 꼽는다. 사실주의, 리얼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소설의 성패가 오로지 사실주의에 달려있다고까지 강조한다. 도스토옙스키도 사실주의의 거대한 전통 안에 있다. 19세기의 소설가들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도스토옙스키의 묘사도 오늘의 작가들과 비교하면 무척 길었다. 예를 들어 죄와벌 6부의 3장 중반 부분에서 라스콜린코프는 오른손에 턱을 괴고 스비드리가일로프를 골똘히 쳐다보고 그리고는 무려 116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집주인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묘사하고 나서야 다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진다. 오늘날 이만큼 긴 묘사는 장황한 느낌을 준다. 우리가 이제 글쓰기 수업에서 그다음에 소설 창작 수업에서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쓸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문장은 문장 구성이 주어 서술어 로 되어 있잖아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 중간에 이제 뭐 보어나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너무 길면, 즉 문장이 길면 불필요한 수식어가 중간에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면 이제 의미가 꼬인다. 그래서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쓰면 좋겠다.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설 문장도 우리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긴 문장보다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 지문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짧은 문장. 그 짧은 문장의 기준이 뭐냐? 저 같으면 이제 한 줄을 한 줄 정도, 한 줄 반 정도, 그러니까 두 줄 이상을 넘어가지 않겠을 것. 근데 저도 이제 소설도 보면 좀 길게 쓰는 문장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글을 문장을 가르칠 때 좀 짧게 쓸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9세기의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굉장히 긴 문장을 쓰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현대 독자의 취향에 맞춰 묘사 분량을 줄이면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되겠죠. 예. 하여튼 효과적이고 감동적인 인물 묘사를 위해 묘사에 감정을 집어넣었다. 이를테면 뭐 이상하고 가면을 쓴 것 같으면 뭔가 기분 나쁜 구석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예문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모와 인물의 의미의 연결. 자, 외모상의 자세한 특징 하나하나가 단지 그 인물의 외형 묘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없겠죠. 외모는 은연중에 드러나는 내적 정신적 세계를 상징한다.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서 말로시아의 외모를 묘사한 대목을 읽고 있으면 왠지 마음도 선하고 고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예를 들면 그때만 해도 알로시아는 뺨이 발그레한 19살의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눈은 맑게 빛났고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게다가 대단한 미남이었다. 보통 키에 늘씬한 몸매, 밤색 머리에 좀 갸름하긴 하지만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 시원하게 열린 짙은 잿빛 두 눈이 언제나 반짝이고 있어 명상적이면서도 매우 침착한 청년으로 보였다. 상당히 긴 묘사네요. 마치 한가롭게 공원을 거닐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사람을 묘사하기라도 하듯 얼굴, 몸집, 표정 등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그때마다 자기 느낌을 덧붙이고, 현대 소설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장황한 묘사는 조금 그대로 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독자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봐주려고 하는 인물을 묘사할 때는 그 인물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원할 때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도스토옙스키의 기교. 네, 이건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묘사 영역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성취한 가장 뛰어난 기교는 등장인물들이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는 장면에서 빛을 발한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독자는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읽으며 섬뜩함을 느끼고 가슴은 쿵쾅쿵쾅 방망이질 친다라. 자, 죄에 벌여서 살인은 여러 차례 묘사된다. 처음엔 살인이 암시되고 실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돌이켜 떠올리고 자신이 저지른 짓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노파를 잔인하게 살해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등 다양한 심리적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살인이 언급되죠. 팩트에서 나스타샤의 죽음 장면도 다소 장황한 면이 없지 않지만 사실적 묘사에 훌륭한 모범이다. 이 장면은 불길한 징계로 시작한다. 공작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또 한 걸음.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도스토옙스키는 묘사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안다. 그는 장면과 묘사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감정에 들어간 장면을 길게 늘린다. 죄어버려서 살인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듯이 팩치에서 나스타샤의 살인도 시킨 공작과 살인자인 로고진이 나스타샤의 시체가 있는 방에서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공작이 실생하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묘사된다. 단순한 묘사에서 최대한 많은 의미를 뽑아내기 위해 도스토옙스키가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은 현대 소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외모를 묘사할 때 감정과 상징적 의미를 첨가하는 그의 방법을 모방하라. 당신의 작품에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나 강렬한 장면이 있다면 그 효과를 배로 늘리기 위해 등장인물의 생각을 통해 그 장면을 반복하라. 등장인물의 생각을 통해서 그 장면을 반복함으로써 독자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 강렬한 어떤 장면을 효과적으로 좋군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등장인물을 섬뜩하고 강렬한 사건 현장에 계속 남겨줄 것.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묘사에서 실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장면은 독자의 뇌리 속에서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작가를 위한 작가다. 그의 작품이 현대의 취향에서는 다소 장황해 보일지 몰라도 작가들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다. 그 어떤 소설도 등장인물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완벽할 수 없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장면 전환과 독자가 좋아할 만한 목소리 만드는 법, 강렬한 감정이 휘둘리는 인물의 외모와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유산이고 그가 현대 작가들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 4강 도스토옙스키의 경우까지는 일단 다 읽기는 읽었고요. 목이 말라서 커피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소설 창작과 관련해서 그 생오지 소설 창작 강의를 한 4년 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에 대하여라고 하는 소설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만 이제 좀 보충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묘사와 관련 묘사를 이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를테면 인물과 관련해서 인물의 성격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 어떤 강렬한 개성을 지닌 인물을 그 인물의 이미지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난 후에 독자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은 많은 경우 인물이에요. 인물. 자, 마담 보바리, 안나 카레리나, 데미안, 젊은 베르트르, 닥터 지바고 금방 살펴봤던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죄와벌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 등 이 서구의 소설에서는 이렇게 주인공 이름을 아예 소설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요. 안나 카레리나, 데미안, 젊은 베르트의 슬픔, 닥터 지바고, 마담 보바리 이런 거 그만큼 소설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반증이 있거든요. 그건 소설의 목적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탐구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소설도 고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한 게 아주 많아요. 박씨 부인전,
뭐 홍길동전, 허생, 춘향, 심청, 흥부. 그렇죠? 현대 한국의 그 현대 소설에서도 인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독자의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인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승옥 소설 무진기행의 그 하인숙, 응? 음악 선생,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에서 염상진, 뭐 하대치도 있고, 예, 이렇게 소설 창작에서 인물의 비중은 절대적이고, 인물을 말할 때는 인물의 성격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얘기까지 계속하면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지요. 그래서 일단 그네 번째 위대한 작가는 어떻게 쓰는가 4강 도스토옙스키의 경우를 이 정도를 일단 하겠습니다. 계속 또 21강까지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또 이제 뭐 그 덧붙일 것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